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산후조리원 비용 얘기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 형이 다 얘기해줬어. 그런 얘기하려고 형한테 먼저 연락한 거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현순 여사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참 속상하구나.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 어머니, 저희가 형수님한테 차별받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 형수님 조리원 비용 다 내주셨잖아요. 미영이도 첫째 낳을 때도 둘째 낳을 때도 집에 자주 찾아왔어.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고. 너희는 어때?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연락하잖니. 어머니, 저희는 그냥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 두는 게 건강한 관계래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연순 여사님은 평생을 베풀매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탓에 나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도 이런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 나눠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죽어서 남겨봐야 소용없어. 이현순 여사님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일은 부담이 아닌 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챙겼고, 크고 작은 성취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뭐든 달라는 건 잘하면서 부모 챙기는 건 영 꽝이더라. 우리 아들 녀석도 그래 결혼하고 나선 뭐가 필요하다고 전화할 때만 연락해 우리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연순 여사님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우리 애들은 그래도 낫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들어 그녀도 자식들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딸 소연이고 둘째와 셋째는 아들 성훈과 박민호였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었고, 이연순 여사님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중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며 수입이 있었기에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덕에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으니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이연순 여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각각 2천만 원씩 해줄 수 있었던 것도 그들 부부가 평생 아끼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연순 여사님은 자식들, 특히 막내 아들 부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도 정작 부모를 위해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 보증금 도와달라고 하면서 전화 왔어. 남편이 어느 날 저녁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장은 어렵다고 했지.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이현순 여사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막내 아들이 차를 바꾸는데 도와달라며 연락을 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베풀며 살아서 그런가 자식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이연순 여사님은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의 의미가 변하나 봐. 내가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어.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연순 여사님의 첫째 딸 소연이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선물을 준비했어. 무슨 선물? 갑자기? 엄마, 나 임신했어. 이연순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첫 손주가 될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임신 6개월 즈음 소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출산하고 나서 어디서 지내면 좋을까? 당연히 친정이지. 내가 돌봐줄게. 이현순 여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이 어쩐지 난처해 보였습니다. 사실 요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간대. 산후조리원? 그게 뭐 하는 곳인데?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신생아를 돌봐주고 산모에게는 특별식과 마사지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있었네. 난 몰랐어. 어때? 괜찮아 보이지? 이연순 여사님은 노년의 지혜로 딸의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딸은 분명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사주에 300만 원 정도? 좋은 데는 더 비싸고. 아이고, 그렇게나 비싸? 이현순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해? 대부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내준대. 이현순 여사님은 이제야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고 대화는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몇 주 후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이번에 태명이가 시어머니랑 이야기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신대. 이현순 여사님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은근히 걱정되었던 일이 해결된 것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사돈이 정말 착하시네. 큰 돈인데. 응. 통장으로 벌써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 이현순 여사님은 사돈에 대한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풍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이현순 여사님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양수가 터졌어. 지금 바로 갈게. 태명이는 같이 있니? 응, 같이 운전하고 있어. 근데 아직 진통은 약해. 병원에 도착한 이현순 여사님은 딸이 진통을 겪는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8시간의 긴 진통 끝에 마침내 3.1kg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선주로 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선주 보셨으니 집에 가서 쉬세요. 나 내일 산후조리원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여기서는 다 해줘요. 걱정 마세요. 이현순 여사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처럼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산후조리원으로 향했고 이현순 여사님도 따라가 구경했습니다. 호텔같이 깔끔한 내부와 친절한 직원들, 비싼 값을 하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릴게요. 당연하지. 그렇게 큰 돈을 내주셨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연순 여사님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즘엔 다 그런가 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내주는 게 당연하대.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 이연순 여사님은 딸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2주간 손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나도 조리원비 내줘야 되는 거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연순 여사님의 큰아들 성훈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며느리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연순 여사님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로서 산후조리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어머니,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을 때 미영은 수줍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니? 이연순 여사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고 미영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주 정도 됐대요.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축하해. 드디어 할머니가 또 되는구나. 이연순 여사님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첫 손주에 이어 두 번째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연순 여사님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큰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나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우리가 내줘야 되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소연이 때 사돈이 내줬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겠지. 남편의 말에 이연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 다음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비용 내주는 게 당연한 거래? 그럼 나도 작년에 큰며느리 출산할 때 300만 원 다 내줬어. 혹시 친정에서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엔 거의 대부분 시댁에서 내준데 그게 불문율처럼 되어가는 추세야. 이연순 여사님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요. 임신 7개월 즈음 미영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곳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연순 여사님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굳이 내 조언이 필요할까? 그래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도움될 것 같아서요. 소연 언니가 갔던 곳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소연이가 갔던 데도 좋았지.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렴. 그리고 비용 걱정은 하지 마.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이연순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이 예약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탓에 소연이 때보다 조금 더 비싸졌지만 이연순 여사님은 기꺼이 그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조리원비 통장으로 보냈으니 예약금 내고 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담 많이 되실 텐데. 무슨 소리야. 내 손주 낳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니?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진통을 시작한 미영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연순 여사님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7시간의 진통 끝에 미영은 3.4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몸 회복하고 나면 집에서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 그냥 푹 쉬고 아이 잘 키워. 나머지는 다
우리가 도울게. 미영은 산후조리원에서 4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미영은 감사한 마음에 더욱 시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커졌고, 이현순 여사님 역시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미영은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둘째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혹시 산후조리원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이현순 여사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번엔 어디로 가고 싶어? 미영이 고른 산후조리원은 첫째 때보다 조금 더 비싼 350만 원짜리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이현순 여사님은 둘째 손주를 맞이하는 기쁨에 흔쾌히 그 비용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복 받았네. 둘째 손녀가 태어났고, 이현순 여사님의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녀는 큰 며느리에게 베푸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품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큰 아들네와는 달리 막내 아들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은 40을 앞두고 있던 어느 봄날 회사 동료였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2살 연하인 며느리는 첫 만남에서 이현순 여사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항상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처음 인사를 올 때 희진은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고, 이현순 여사님은 그런 센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고급 웨딩홀에서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2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현순 여사님은 막내 며느리와의 관계가 순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현순 여사님은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이틀 후가 희진이 생일이잖아. 마침 내가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어머니, 정말요? 좋을 것 같아요. 희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럼 저녁 6시쯤 괜찮을까? 장소는 너희가 정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희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이현순 여사님은 막내 며느리를 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에 갔습니다. 고심 끝에 유명 브랜드의 지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싼 값이었지만 새 며느리의 첫 생일이니만큼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포장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장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희진이가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가 편찮으신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안 좋아지셨대요. 이현순 여사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하지? 내가 택배로 보낼까? 아, 그거요? 제가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송금해 주시면 제가 희진이 취향에 맞는 걸로 사드릴게요. 이미 선물을 샀다는 말을 하려다가 이현순 여사님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지만 새로 맺어진 관계의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20만 원 정도 보낼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다음 날 이현순 여사님의 큰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작은 올케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올케 SNS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세상에서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그리고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현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시집살이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모르겠어. 근데 그 글이 올라온 시간이 어젯밤이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었나 해서. 그냥 희진이 생일에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취소됐을 뿐이야. 정말? 그런데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 혹시 며느리가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웠던 걸까? 이현순 여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저 생일 축하해 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시집살이가 왜 나오는 거야?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놓다니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됐다. 괜히 더 속상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이현순 여사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시집살이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단순히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숫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는 말은 자신이 보낸 20만 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집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가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막내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이현순 여사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막내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이라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원해졌고 그나마 명절에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갈등은 앞으로 더 큰 폭풍우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에게 이번 명절은 특별했습니다. 막내 아들 박민호가 결혼한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기대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명절 전날 이현순 여사님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는 근처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대에 맞춰 음식 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몇 시에 애들 온대? 남편이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녁 6시쯤 식당에서 다 만나기로 했어. 큰 아들네는 애들 데리고 바로 식당으로 온대. 막내는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고. 이현순 여사님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큰아들 성훈과 그의 아내 미영,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준호와 수아, 딸 소연과 사위, 그리고 손녀 선주, 그리고 막내 아들 민호와 새 며느리 희진까지 모두 11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네. 이현순 여사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모임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 희진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점차 대화에 참여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모두 함께 이현순 여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례상은 이미 간소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간단히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다 같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건 오랜만이네. 이현순 여사님이 다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자 큰아들 내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애들도 피곤해하고 내일 아침 일찍 와야 하니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아침에 보자. 큰며느리 미영이 아이들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딸과 사위도 곧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내 아들 민호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첫 명절이라 왔고요.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저희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놀라서 짐 챙기던 손을 멈추었고 이연순 여사님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명절에 안 온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명절에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는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이현순 여사님의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은 얼굴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막내 며느리 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전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와서 일하고 친정에는 나중에 가고 저희 시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현순 여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음식 준비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식당에서 식사한 것인데 어디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한다니. 우리 오늘 다 밖에서 밥 먹었잖아. 차 준비는 내가 했고, 과일은 성훈이가 사왔고, 누가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거니? 막내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자주 안 만나는 게 갈등도 없고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시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현순 여사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 2번 설날과 추석에만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결국 큰아들 성훈이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얘가 좀 생각해와. 형도 요즘 세대 흐름 모르세요?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만 특별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연순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괜찮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명절에도 안 오겠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연순 여사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갈등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이연순 여사님과 막내 아들 부부 사이에는 얼음장이 끼든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거의 없었고 간혹 있는 문자 메시지도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늘 쓰라렸지만 굳이 불편해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연순 여사님이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오랜만에
막내 아들 민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얘야, 웬일이니?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심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 내 아버지랑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어. 너희는 일은 잘 돼가니? 네, 저도 회사 일 바쁘게 하고 있어요. 가끔 야근도 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몇 마디 오갔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다음 주가 저희 결혼한 지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 벌써 1년이 됐구나. 세월 참 빠르네. 이현순 여사님은 속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덧붙이려다가 문득 기분이 이상해져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다음 말이 왠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머니, 지난번에 누나랑 형네 결혼기념일 때 선물해 주셨다던데.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도 뭐 받고 싶다는 거구나. 그게, 희진이가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30만 원씩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순 여사님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한 기분이 앞섰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명절에도 안 오겠다고 하고 집에도 잘 안 오면서 돈은 받겠다는 거니? 어머니,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냥 형평성 있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서요. 형평성? 이현순 여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형평성이 뭔지 모르겠구나. 우리 집에 오는 건 부담스러워하면서 돈 받는 건 형평성 있게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니?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분명히 차별하고 계신 거잖아요. 차별. 내가 언제 너희를 차별했니? 내가 명절에 안 온다는 건 내 선택이었어. 누가 강요했니? 그리고 지난번에 내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며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했잖아. 그건 괜찮고. 그건 정말 장모님이 아프셔서 그랬던 건데요. 그래. 그럼 지난달에 내가 요추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왜 얼굴도 안 비쳤니? 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형이 다 연락했다던데.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희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보내주신대. 이현순 여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으니 분명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호야, 엄마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불공정한 부모였니? 너희가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불효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랑 거리 두고 사는 게 건강한 관계래요. 그 건강한 관계에 돈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니? 내가 몰랐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서운하시다면 그냥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용돈 안 보낼 테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결혼 기념일은 너희끼리 잘 보내. 전화를 끊고 나서 이현순 여사님은 한동안 베란다 난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네. 민호, 결혼 기념일이라고 다른 애들처럼 용돈 달래. 뭐라고? 명절에도 안 오겠다더니 뻔뻔하게. 됐어. 애가 아직 철이 덜 든 거지. 그냥 놔두자.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을 때 이현순 여사님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민호가 진짜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그게 요즘 세상이래.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거라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걔네가 이기적인 거지. 세상 탓이 아니에요.
이현순 여사님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의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식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서로 편할 때만 찾는 관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랑 큰오빠네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이현순 여사님과 막내 아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만 묻는 정도였고 얼굴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깨달을 거라 믿으며 마음의 상처를 달랬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오후, 이현순 여사님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잠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확인해 보니 큰아들 성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급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현순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걱정했잖니. 어머니, 방금 민호한테 연락 받았어요. 희진이가 임신했대요. 이현순 여사님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막내 아들 부부에게서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이라니. 정말? 언제부터 알았대? 한 달 정도 됐대요. 초기라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왜 내가 대신 전화한 거니? 민호가 직접 연락했어야지. 성훈의 목소리에서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민호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절 통해 연락하래요. 뭐가 어려워?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뿐인데. 그게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현순 여사님은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혼 기념일 용돈 사건 이후 소원해진 관계에서 다시 돈 문제로 연락해온 것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말해주길 바란 거구나. 참 뻔뻔하다. 어머니, 민호가 많이 고민했대요. 직접 말하면 어머니 마음 상하실까봐. 상할 만하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이럴 때만 찾으니. 이현순 여사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지난 명절 사건과 결혼 기념일 용돈 요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새 생명이 찾아온 거니까 축하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축하할 일이지. 새 손주가 생기는 건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 서운하다는 거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게요. 잠시만요. 이현순 여사님은 성훈에게 먼저 온 전화를 끊고 민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희진이 소식. 응. 방금 들었어. 축하한다. 희진이 몸은 괜찮니? 네, 아직은 괜찮아요. 입덧이 조금 있긴 한데 심하진 않대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산후조리원 비용 얘기지? 민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형이 다 얘기해줬어. 그런 얘기하려고 형한테 먼저 연락한 거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현순 여사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참 속상하구나.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 어머니, 저희가 형수님한테 차별받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 형수님 조리원 비용 다 내주셨잖아요. 미영이도 첫째 낳을 때도 둘째 낳을 때도 집에 자주 찾아왔어.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고. 너희는 어때?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연락하잖니. 어머니, 저희는 그냥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 두는 게 건강한 관계래요. 그 건강한 관계에 돈 받는 건 포함되어 있니? 산후조리원비는 달라면서? 민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차별하실 건가요? 형수님한테 해주신 거 저희한테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현순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무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차별한다고 했니? 그저 너희 태도가 서운하다는 거지. 큰며느리한테 해준 만큼은 해줄게. 그게 공평하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공평하게 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진 것을 느끼며 이현순 여사님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그럼 조리원비 3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비싸졌는데? 좋은 데는 500만 원 정도 한대요. 희진이가 알아봤는데 뭐, 500만 원? 미쳤니? 웬만한 사람 석 달 월급인데. 이현순 여사님은 너무 놀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500만 원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 정도 해요. 좋은 시설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럼 시설 좀 평범한 데로 가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 비싼 데를 왜 가? 다른 친구들도 다 좋은 데 간대요. 희진이도 좋은 환경에서 몸조리하고 싶대요. 이현순 여사님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태어나는 경사라도 500만 원은 너무 과한 요구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3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해.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형수님한테 비해서 저희는 내 형수랑 어떻게 너랑 똑같니? 형수는 둘 낳았잖아. 민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이현순 여사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과의 대화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인색한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늙은이 욕심보다 젊은이 욕심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 출산하고 시댁이나 친정에서 몸조리하는 게 당연했지.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막내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산후조리원 계약금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이현순 여사님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벌써 계약했니? 내가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는데. 네, 일단 자리가 없어질까봐 계약금부터 넣었어요. 50만 원이요. 이현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금만 5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50만 원? 계약금이 그렇게나 비싸?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좋은 조리원은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 그런데 총 비용이 얼마라고 했더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현순 여사님은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라고? 다시 말해봐. 500만 원이요. 어머니, 순간 이현순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쳤니? 산후조리원이 500만 원이면 호텔 스위트룸보다 비싼 거 아니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 어머니, 요즘 산후조리원이 다 그래요. 특히 강남 쪽은 더 비싸요. 희진이 친구들도 다 비슷한 데 간대요. 그런 비싼 데 안 가면 안 돼?
더 저렴한 데도 많을 텐데. 어머니, 시설이 좋아야 산모도 편하고 아기도 좋은 환경에서 케어받을 수 있잖아요. 이현순 여사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첫째 낳을 때 300만 원, 둘째 낳을 때 350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싸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가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비싼데? 마사지를 금가루로 해주니? 아니면 음식이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드니? 이현순 여사님의 비꼬는 말투에 민호도 약간 흥분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첫 아이 낳고 싶은 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500만 원짜리여야 해. 300만 원짜리도 충분히 좋을 텐데. 어머니, 제발 저희한테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형수님한테는 다 해주시면서. 이 말에 이현순 여사님은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인색하게 굴었니? 큰 며느리는 첫째 낳을 때 300만 원, 둘째 낳을 때 350만 원 줬어. 합쳐봐야 550만 원인데 너희는 한 번에 500만 원을 다 달라고? 어머니, 그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지. 저희를 더 챙겨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님한테 두 번 합쳐서 550만 원 주셨으면 저희도 그 정도는 받아야 공평하죠? 이현순 여사님은 아들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도 둘째 낳으면 또 500만 원 달라고 할 거니? 첫째만 낳고 말 거면 300만 원만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는 하나만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 두 번 합친 것만큼은 받아야죠. 이현순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둘째 안 낳겠다는 이유로 한 번에 다 받겠다고?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제발 화내지 마세요. 희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잖아요. 이현순 여사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태중의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이만 끊자. 전화를 끊은 후 이현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여보, 들었어? 500만 원이래. 그것도 모자라. 둘째 안 낳는다는 이유로 형수가 두 번 받은 것만큼 한 번에 다 받겠대.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이미 계약금 50만 원을 넣었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아이에게 스트레스 간다며 또 협박할 것 같아. 이틀 후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조리원 비용 결정하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근데 어머니, 희진이가 많이 속상해요. 형수님한테는 다 해주시면서 저희한테는 인색하게 구시는 것 같다고. 이현순 여사님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고민이 많다. 일단 300만 원은 확실히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준비하면 안 될까? 어머니, 제발요. 희진이가 밤새 울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될 수도 있대요. 이 말에 이현순 여사님은 화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협박이니? 내가 돈 안 주면 유산된다고?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낼 수 있는 건 300만 원이야. 더는 어렵다. 전화를 끊은 후 이현순 여사님은 손을 떨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내 아들 부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민호의 문자 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진이가 너무 상심해요. 다른 산모들은 다 부모님이 내주는데 희진이만 그러니 창피해요.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다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연순 여사님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61살, 환갑을 맞이한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감사함도 있었지만 최근 막내 아들 부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서운함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환갑 파티는 간단하게 하자. 큰 잔치는 필요 없어.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환갑을 크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환갑을 일주일 앞두고 큰아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저희가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 고맙구나.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다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한정식 집 예약할게요. 가족들 모두 참석할 거예요. 환갑 당일 이연순 여사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두 손주, 딸 가족과 손녀, 그리고 뜻밖에도 막내 아들 부부까지. 특히 임신 중인 막내 며느리 휘진의 모습도 보여 이현순 여사님은 안도했습니다. 명절에는 오지 않겠다던 막내 부부가 환갑에는 참석해 주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큰며느리 미영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다들 잘 지냈니? 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준호야, 수아야, 할머니께 축하 인사드려야지. 손주들이 달려와 이현순 여사님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임신한 막내 며느리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이렇게 모여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단다. 이현순 여사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아들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두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는 흰 봉투를 꺼내 이현순 여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받으세요, 어머니.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이어서 딸 소연도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가 조금 머뭇거리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옆에서 희진이 그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자 그제야 봉투가 이현순 여사님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고맙구나. 다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감동했습니다. 금액보다는 자식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걸로 부모님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큰아들의 말에 이현순 여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은 무슨.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현순 여사님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녀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얘기는 다시 꺼냈어? 희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오늘은 어머니 환갑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 이러다 다른 데로 돈 써버리시면 어떡해? 빨리 확실히 해야지. 걱정 마. 어머니가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그런데 100만 원이나 축하금으로 내야 했어?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지. 형이랑 누나도 냈는데 우리만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가 형님네보다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100만 원이면 우리 집 식탁 바꿀 수 있는 돈인데. 이현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환갑 축하금으로 낸 100만 원이 아깝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산후조리원 500만 원 받으면 그걸로 식탁 사면 되지 뭐. 민호의 말에 희진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우리 돈 아니고 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니까. 이현순 여사님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모의 돈은 그냥 꽁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들이 낸 100만 원은 아깝다고 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을 500만 원으로 식탁을 살 계획을 세우다니 그녀는 차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다들 찾고 계세요. 이현순 여사님은 급히 감정을 추스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영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막내 아들 부부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희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연순 여사님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자신들의 대화가 들렸음을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연순 여사님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희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한테 100만 원 낸 게 그렇게 아까웠니? 그리고 내 돈으로 너희 식탁 살 생각이었어?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다. 산후조리원 500만 원은 내가 내지 않을 거야. 300만 원도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야. 내가 낸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면 지금 당장 돌려줄게. 이현순 여사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실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이현순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갑날 이런 상처를 받다니 이것이 자식을 키운 보람인지 서글퍼졌습니다. 환갑날 주차장에서의 사건은 이현순 여사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괜찮아. 새벽녘. 남편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내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내 돈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아니야. 성훈이나 소연이는 그렇지 않아. 그냥 민호 부부가 그런 거지. 이현순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막내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에 더 집중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만 이현순 여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왔지만 이현순 여사님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보, 우리 환갑 기념으로 제주도나 다녀올까? 애들이 준 돈으로. 좋지. 벚꽃 필 때 가면 더 예쁠 거야. 그렇게 이현순 여사님 부부는 오랜만에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신경 썼던 것 같아. 벚꽃이 흩날리는 올레길을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더 신경 써야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연순 여사님은 큰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을 그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 소연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민호한테 연락 안 받고 계신다면서요? 그래. 이제는 그냥 그 애들 인생 살게 내버려 두려고 해. 그래도 엄마, 가족인데. 가족. 서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니? 그렇다면 난 그런 가족 관계 원치 않아.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케 어제 출산했대요. 3.1kg 남자아이래요. 이현순 여사님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건강하대? 네, 다 건강하대요. 엄마, 혹시 병원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난 안 갈 거야. 내가 남이라면서. 이런 때만 찾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 그날 이후로도 막내 아들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이연순 여사님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면 환갑날 주차장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연순 여사님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막내 며느리 희진과 마주쳤습니다. 희진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희진의 목소리에 이현순 여사님은 몸이 굳었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자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보드랍게 생긴 얼굴, 긴 속눈썹,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손자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이현순 여사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서로 편한 대로 살자. 어머니, 제발 손자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진이에요, 이름이. 이현순 여사님은 유모차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제 나도 내 삶에 집중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이현순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희진이랑 손자를 봤어. 그래. 어땠어?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해.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이후로도 이연순 여사님은 큰아들과 딸 가족과는 종종 왕래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연간 서너 번 정도, 주로 명절이나 생일에만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결국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야. 내 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가족이지. 이연순 여사님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식보다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에 더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갈까? 좋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렇게 이연순 여사님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막내 손자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노년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